지금 이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박앤셀이다. 네, 오늘 조규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모신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 있다는 의미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다짜고짜 먼저 좀 회복은 됐습니다만 요즘 금 사야 되나요? 금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박앤세일을 하면 줍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줍줍 기간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금뿐만 아니라 네.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데, 그 오르고 하락하는 이유가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해서 그렇게 오르거나 이제 떨어진 거냐, 혹은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인데 단기적인 수요와 그런 공급적인 영향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떨어진 거냐를 판단을 해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데 가격만 떨어진 거라면 그런 거는 이제 박앤세일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쇼핑을 안 할 수는 없죠. 네, 박앤세일을. 그렇다면 사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만 뜨면 금값이 올라가지고 안 사는 사람은 배가 아프고 산 사람은 더 욕심이 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조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엄청 급락했잖아요. 그 내려갔던 배경에는 어떤 게 있나요? 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미중 협상이 좀 더 진전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 전에 뭐 관세 문제 되게 불안해, 아 나 안 되겠어, 안전자산인 금이라도 사야겠어라고 하는 이런 수요가 좀 누그러지면서 이제 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금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거 외에도 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엮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금 투자하는데 중요하냐라고 하면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금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금이 왜 한번 오를 때 10년 내내 오르는가, 그리고 왜 그 사이클이 지금 시작되었는가, 이거에 가장 기본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금 투자를 들어가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빠르게 성장할 때는 어떤 모멘텀들이 있고 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횡보기에는 어떤 흐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 단기적인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최근에 하락한 이유는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세 문제에 대한 불안감, 셧다운, 뭐 이런 다양한 불안감에 대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되게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 금으로 이동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불확실성이 한 겹 벗겨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로 무섭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식으로 간 거예요. 이런 일들은 매년 사실 몇 번이고 반복되는 일이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사이클 가운데서도 자주 있는 일이다. 올해 초만 해도 보죠. 올해 초 2월에 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정도에 한 3,500불 정도를 찍고 나서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 끝났죠. 네. 그리고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도 이제 완화되는 분위기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그때부터 이렇게 쭉 떨어져서 거의 3,000불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가 조금 넘게 더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400불 가까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나,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오히려 올해 초 때보다 조정이 더 얕은 수준이다. 네,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뉴스를 날짜만 가리고 보잖아요. 거의 비슷한 뉴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주 있는 일이고,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매몰되면 금 투자의 본질에서 좀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하도 내려가다 보니까 그럼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냐. 왜냐면 한번 꼭대기를 봤으니까 더 내려가면은, 왜냐면 더 사기 좋으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지금 정도의 하락은 딱 이 정도가 저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4,000불 정도 찍는 이 순간 정도가 되게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 이 뒤에는 뭐 큰 이변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어떤 트리거가 나오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네.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대입해 봤을 땐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정말 심할 경우에는 금 가격이 마이너스 25%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금이라는 자산이 이제 한번 오를 때 10년 정도로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1930년대에도 한 13년 정도 올랐었고, 그다음에 1970년대에도 10년 좀 올랐고, 2000년대에도 한 9년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 보면 1970년부터 1980년까지 금 가격이 이제 슈퍼 사이클이 왔는데, 이게 선형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딱 이 중간쯤 되는 1975년에 갑자기 큰 경기 침체가 한번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금 가격이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의 상승장도 보자면 2002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2011년에 이제 상승이 끝났는데 그 한 중간을 조금 지난 부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었죠. 그때 금 가격은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2019년부터 2030년 정도까지 이제 상승 사이클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서 중반부를 약간 지난 시점이에요. 역사적인 패턴을 보자면 한 지금쯤에 좀 경기 침체를 동반한 큰 하락과 그런 조정이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 큰 조정이 올 수 있는 시기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게 온다라고 했을 땐 마이너스 25%에서 좀 심하면 40%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생각부터 해요. 아,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은 내년까지 좀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유, 똑똑하신 생각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 금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되게 별로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좀 이상한 말 같잖아요. 내년에 많이 내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사야 되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많이 내린다고 치죠. 근데 그게 얼마나 내릴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25% 정도까지 하락하고 오를 수도 있고 뭐 심하면 40%까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정말 빠르게 해결되면 10%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측을 너무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한 20% 정도 떨어지면은 그때 사야지라고 했는데 20%도 안 떨어지고 상승을 해버리면 나는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사는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점을 맞춘다라는 거는 원래도 어렵지만 어떤 자산이든 금은 유독 저점을 맞추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주가 지수가 경제를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제가 회복하기 전에 이미 주가 지수가 오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그 주가 지수가 오르기 전에 금 가격이 먼저 올라요. 그러면은 경제를 예측하는 주가를 예측하는 금 가격을 예측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점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보다는 미리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저점이 나올 때마다 구매하는 게 좋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는 게 대략 뭐 내년쯤에 이제 패턴으로 보면은 그때 경제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빨라지기도 하고 조금 더 늦어지기도 해요. 근데 조금 더 늦어진다라는 건 금 가격이 그것보다 훨씬 오르고 그 다음에서 떨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뭐 6,000불 찍고 뭐 이제 마이너스 20% 떨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마이너스 20%만 기다렸는데 20%도 정확하게 맞췄는데 그게 지금 가격보다 비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 올지 맞출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더 큰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핵심인데 경제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내가 저점도 맞췄어요. 네. 시기도 맞추고 저점도 맞췄어요. 근데 웃긴 건 그때 내가 금을 사면 오히려 금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국내 시세는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같은 이런 외환위기 때 환율이 치솟으면서 국내 금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해요. 그럼 난 모든 그 위기의 시기와 그 다음에 그 타이밍까지 전부 다 맞추는 정말 신과 같은 능력을 발휘했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금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사실 그냥 지금 이 10% 정도 하락한 이 조정일 때 금을 사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박앤셀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왜냐하면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오히려 더 큰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을 사면 그렇게 그 큰 하락이 왔을 때 국내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의 투자 수익률도 높아지고 그때 뭐 더 저평가된 자산으로 갈아타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런 위기 때 그냥 이제 그런 그런 어떤 우리 국내 금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내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잘 지켜지는 거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리밸런싱을 해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정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 세계 금협회 같은 경우는 3,500달러대까지 내려가는 거는 건전한 거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번 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이번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에 이 조정이
특별하냐라고 하면 전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늘상 있는 이슈로 늘상 있는 퍼센테이지만큼 하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늘상 있는 것만큼 다시 정상화되고 또 트리거가 나오면 상승을 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이 떨어질 때는 뭐 세계금융협회 이야기처럼 3,500불도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요번 하락을 보면서 조금 특이한 점을 하나 봤어요. 뭐야?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뭐 관세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사라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이래서 금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 이유가 금 가격 하락에 정말 결정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식 가격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금 가격이 6% 떨어질 때 주식 가격은 보합이었어요. 맞아, 그게 이상했어. 궁금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딱히 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그냥 최근에 너무 가파른 상승을 했다 보니까 좀 과열이긴 했어요. 뭐 RSI 지표를 보든 다양한 이제 이 그 과열 지표들을 보면 금이 좀 많이 과열이다라는 지표들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좀 하락을 한 거다. 그러니까 큰 이슈 때문에 뭐 어떠한 특별한 변화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건 아니다. 이런 게 핵심이고 그리고 금 가격이 이제 변동성이 되게 낮은 자산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한 2%만 올라도 폭등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게 변동성이 낮은데 하루 만에 6% 떨어진다라는 건 되게 특이한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닌데 6%나 하락할 만큼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저는 지금 금 시장에 되게 이전과 다른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금을 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뭐 금은방 가면 살 수 있고 하지만 근데 2010년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실물 금을 막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7월부터 바젤3 개편안으로 인해서 각 투자 기관이나 투자 은행들도 금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무위험 자산으로 평가를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앙은행들도 실물 금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은행이나 투자 기관들은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해야만 무위험 자산으로 평가를 받아요. 이제 선물이나 이런 건 안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제 ETF나 뭐 이제 뭐 금융 상품으로 투자하는 금의 양은 실물 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적게 잡아도 20배, 일반적으로 잡으면 138배 정도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금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라는 건 시중에 유통되는 금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뜻이고 이전과 같은 수요와 이전과 같은 매도 물량이 똑같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즉 이제 장기 수요가 되게 탄탄하게 받쳐지다 보니까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데 오를 때 되게 무섭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때 좀 무섭게 떨어지는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장세로 가고 있다. 이거는 마치 금 가격이 이제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번에도 어쩌면 이런 하락이 그 금의 본격적인 상승장, 지금도 많이 오른다 생각하는데 네. 더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금 열풍에 이어서 ETF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 ETF.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금에 대한 투자 방식, 세대의 차이도 있겠지만 투자 방식이 변해가고 있는 트렌드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금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제 ETF라는 게 세상에 등장한 이후로 뭐 미국의 대형주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보면 대주주가 거의 그 ETF 자산운용사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 네. 정도로 ETF가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접근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뭐 실물 사러 뭐 불편하게 뭐 금은방 가고 또 발품도 팔고 이럴 필요 없이 앉은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되게 간편한 방법들을 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젊은 세대층에서 ETF 투자가 실물 투자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한창 올랐을 때는 거래소 가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여행 온 김에 파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보니까 9거래일 만에 확 또 떨어졌던데 네. 이런 거는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일단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부터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이제 북한이 있다 보니까 좀 지리적으로 외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수요가 몰린다라고 했을 때 그 공급을 바로바로 메울 수 있는 상업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와 이제 유통
그 무역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차가 걸립니다. 따라서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 사람들이 웃돈에 웃돈을 주고라도 금을 사겠다는 수요가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그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금을 투자하기 시작한 건 2019년부터니까 그때부터 트래킹을 해보면 1년에 보통 두세 번 정도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한 3%에서 5% 정도 발생하면 김치 프리미엄 좀 많이 붙었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느샌가 되면 이제 7%에서 10% 정도 또 어느샌가 보면 이제 20% 정도는 이제 가야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점점 더 우리나라에는 금에 대한 공급이 타이트해진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해외에서 금이 들어오는 시차가 있다 뿐이지 그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또 안정화되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높을 때는 실물 투자나 뭐 KRX 투자보다는 ETF 같은 거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반대로 이제 지금처럼 실물 프리미엄이 다 사라졌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ETF로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KRX나 실물로 넘어가기 최고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상승의 이유는 말씀 주셨지만 요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좀 예상되는 게 있으세요? 내년까지 보셨을 때? 이거는 금이 한번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은 진짜 길어요, 추세가. 보통 네. 10년을 가고, 그리고 이제 매도할 타이밍은 어떤 이슈 때문에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금 가격이 이제 적정한 가격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역사적 패턴이 늘 반복돼요. 뭐, 고대 그리스, 뭐, 고대, 뭐, 로마, 네. 로마 시대 때, 그리고 뭐, 중국으로 따져도 뭐 원나라나 송나라, 뭐, 프랑스 혁명기, 뭐, 아니면 영국 패권 시절, 뭐, 이런 때들도 다 보면, 결국에 똑같은 그 패턴대로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과 그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량, 이게 일치가 되는 시점은 적어도 돼야, 그래야 이제 금 가격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온다. 조정이라기보다도 이제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금 가격이 적어도 어디까지 올라야 되는가를 이제 미국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온스당 21,744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뭐 매도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은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를 때도 내내 오르는데 떨어질 때도 또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네. 주식에서도 쓰이고 이제 외환 시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 1년 전에 금 가격보다 지금 금 가격이 더 낮아지면 매도하고 더 높아지면 매수한다. 이런 단순한 전략이에요. 근데 이 전략만 쓰더라도 이게 추세가 계속 기니까 오를 때는 그냥 보유하고 내내 보유만 해요. 잘 매도 시그널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고점 부근에 머무르게 되면 금이 또 특이한 게 이제 주식은 고점 머물면 쭉 떨어지잖아요. 네. 금은 고점에서 짧아도 1년, 길면 3년까지도 머무는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추정 전략을 써서 나중에 이 1년 전의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내려와지는 이런 매도 시그널이 떴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지점이 한 머리에서 조금 내려온 한 어깨 정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전략, 요 전략만 쓰더라도 뭐 내가 금 투자하면서 고점에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충분할 정도로 괜찮다. 금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투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참 금이 오를 때는 6,000달러까지 오를 거다 이런 뭐 전망까지 나왔는데 보니까 시티은행은 조금 목표가를 하향을 했던데 대표님은 어느 정도 상한가로 보세요? 전망 좀 해주세요. 만약에 내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시티은행처럼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조정의 리스크까지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 금이라는 자산이 한 2030년 정도까지는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금이 왜 슈퍼사이클이 오는가에 대해서 지금은 집중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부채 문제 때문이에요. 미국의 부채, 네. 뭐 글로벌적인 부채 문제 때문인데 부채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즉, 뭐 예전에 이제 영국도 패권이 이제 끝나기 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점점 화폐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 파운드를 이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순간이 오면 보통 그 제국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냥 인정하고 빠르게 긴축으로 진행을 하는 방향인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규모가 커졌다라는 건 군사비 지출도 많이 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제국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국방비가 필요하니까요. 네. 군사력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은 복지 정책을 쓰던 걸 복지가 늘릴 땐 좋은데 줄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표심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긴축을 했던 역사가 있긴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큰 도박을 해요.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때도 보면은 이제 전쟁을 한다던가, 스페인 제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이 제국이 끝나기 전에 큰 전쟁을 해서 이제 베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권력, 이 정말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 권력의 맛을 봤는데 이거를 놓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최대의 이제 뭐 베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전쟁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베팅은 아니지만 시기가 딱 맞아서 1차 산업혁명에 성공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큰 베팅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처럼 이제 제국이 그냥 멸망하면서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갈아엎어지게 되고 이제 경제도 되게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성공했던 역사도 있어요. 영국처럼 성공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부채 문제가 꽤나 많이 이제 완화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의 방향을 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은 어렵죠. 미국은 베팅을 시작했어요. AI. 요즘에 보면은 AI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는가. 동맹국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호국들한테 약간 삥 뜯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왜 이렇게 협박을 하고 못 살게 구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미국이 이상하다고 보이겠지만 미국은 최후의 베팅을 하기 위해서예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 혁신을 통해서 지금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그 결과는 달라지는데 과정은 똑같아요. 이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긴축을 하더라도 그동안 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이제 베팅에 실패할 때는 너무 당연한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차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지만 그게 거의 4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는 높은 인플레이션,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자체가 결국엔 어떤 선택을 하든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가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우리는 금과 같은 그런 실물 자산으로 나의 자산을, 나의 부를 좀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이 슈퍼사이클이 발생하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지금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뭐 단기적인 이슈로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건, 그래서 제가 박앤세일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럼 수치로 좀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다 내년은 죽어도 모르겠고요. 네, 결국에 2030년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최저 2만 불이에요. 2만이요? 네, 지금 한 4,000불 되니까 4,000. 적어도 그쵸. 5배 이상은 올라야 돼요. 5배는 이상. 네. 그러면 진짜 말씀대로 박앤세일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이제 요즘 주식도 많이 하시고 비트코인도 하고 금도 있고 이제 자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금은 어느 정도 두고 이건 어떻게 좀 이어나가면 좋을지 투자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예 디폴트 값은 이제 금은 한 10%로 두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사실 시기가 이런 시기로 오면은 당연히 금에 대한 비중을 올리는 게 맞긴 한데, 그래서 이럴 때는 어느 정도로 올리는가를 보면은 예전에 이제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 6040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잖아요. 네. 주식 60%, 채권 40%를 담는 건데, 지금 같은 시기가 사실 채권이 최악이에요. 현금의 가치가 빨리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채권의 비중을 반으로 줄이고 금이나 아니면 금을 포함한 뭐 물가연동 채권이라던가 원자재라던가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나머지 20%를 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나의 성향이나 아니면 나의 생각에 따라 조금씩 조정을 하면 되는데, 네. 10%를 기본으로 하시고 나도 이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화폐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게 체감이 된다라고 느끼신다면 한 20% 정도까지 늘리셔도 되고, 뭐 저처럼 확신이 있으시다면 네. 100% 가도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박앤세일을 잘만 이용하면은 좀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겠어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디폴트 값을 제가 10%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금을 내가 막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박앤셀일 때마다 정말 빠르게 줍줍 파는 게 되게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어느 때 사든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독립적인 자산이거든요. 네. 주식이랑도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채권이랑도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을 내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지금 좀 최고점에 물렸다고 치죠. 그 말은 같은 시기에 지금 주식이 됐던 뭐 채권이 됐던 어떤 자산은 또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비쌀 때 사든 쌀 때 사든 매년 리밸런싱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차피 평단가가 똑같아집니다. 따라서 내가 금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나 20%를 담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 가격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종합해보면 박앤세일을 잘 이용해라 네. 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커스 조규원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